나는 새해를 맞아 해변 별장을 빌렸다. 그런데 며느리 혜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한테 집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말라고 해. 여기 황태우 노릇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 그 후 나의 행동은 그들에게 이 여행 비용을 누가 냈는지 뼛속 깊이 상기시켰다. 어떤 말들은 정말 피를 보지 않고도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어떤 말들은 듣지 말았어야 할 때 기어이 듣게 된다. 그리고 어떤 말들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빗게 된다. 나는 방금 빌린 해변 별장 복도에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2개의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고 심장이 너무나 빨리 뛰어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테라스 쪽에서 혜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맑고 청량한 물소리 같았지만 그 안에는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엄마한테 집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말라고 해. 여기 황태우 노릇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손에서 가방 손잡이를 놓쳤고 2개의 가방은 돌처럼 무겁게 나무 바닥에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아들 지우는 몇 마디 대꾸한 것 같았지만 나는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어조는 분명 조롱이었고 묵인이었다. 마치 그들이 어떤 비밀스러운 농담을 나누고 있고 내가 바로 그 농담의 대상인 것처럼. 황태후?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황태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저 바보, 아주 큰 바보, 아주 큰 바보. 내 전 재산 8만 5천 원을 들여 이 바다 전망 별장을 빌린 늙은 바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온 가족이 함께 새해를 맞이하도록 해주려고 말이다. 이 8만 5천 원은 내가 1년 동안 저축한 돈이었다. 매달 8만 5천 원의 연금에서 한 푼, 2푼 아껴 모은 돈이었다. 때로는 약값까지 아끼고 불을 끄고 전기를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다. 그런데 결국 이 대접이라니. 그저 호구로 취급당하기 위해서였다니. 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숨쉬기조차 힘들어진 것 같았다. 나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었고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당장이라도 테라스로 뛰쳐나가 그들에게 나를 존중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다. 나는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당신도 당신의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해본 적이 있다면, 만약 당신도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조롱뿐이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다음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새로운 삶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알려져야 할 고백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싶다. 내 이름은 서와, 올해 67세다. 그날 밤 나는 그 복도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었다. 그 악독한 말들은 독약처럼 내 몸속에서 타올랐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그것을 정의라고 부를 결정이었다.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바친 엄마가 어떻게 자신이 돈을 낸 휴가에서 짐처럼 취급당하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는 이 해변 별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무도 보지 못했던 희생들과 내가 나약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믿어달라.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제2부 사라진 사람. 한때 나의 가족은 나의 자랑이었다. 그때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 식사를 했다. 그때 우리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때 내 아이들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달려와 나를 안아주곤 했다. 하지만 그 시간은 3년 전 남편 민준과 함께 죽었다. 민준은 우리 집의 기둥이었다. 그는 평생 건축 노동자로 일했다.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한없이 따뜻했다. 사랑은 예쁜 말로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8년간의 결혼 생활, 2 아들, 그리고 우리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집으로 그것을 증명했다. 그 집은 민준의 땅과 내가 간호사로서 야간 근무를 하며
벌어들인 고된 돈으로 지어진 것이었다. 민준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영혼의 절반이 함께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강해야만 했다. 지훈을 위해, 현우를 위해, 그리고 막 자라기 시작한 손주들을 위해. 지훈, 나의 큰아들은 올해 42세다. 그는 어릴 적 나의 그림자였다. 병원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매번 달려와 나를 안으며 엄마, 저 커서 큰 집 사줄게요 라고 말하던 작은 아이였다. 그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수석으로 졸업했다. 나는 엄마가 남겨주신 보석을 받았다. 그것이 내 유일한 재산이었다. 오직 아들의 마지막 학비 2만 원을 대기 위해서였다. 그는 한 번도 갚지 않았지만 괜찮았다. 그것은 아들의 미래에 대한 나의 투자였으니까. 그는 지금 물류 회사의 지역 관리자다. 수입도 꽤 좋고 옷차림도 단정하며 새 차를 몰고 다닌다. 그리고 나에게는 거의 전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혜미가 나에게 전화하는데 보통은 내가 무언가를 도와줘야 할 때뿐이다. 혜미는 5년 전 우리 삶에 들어왔다. 달콤한 폭풍처럼. 키 크고 마른 얼굴에는 늘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것은 마치 무기 같았다. 처음에는 그녀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예의 바르고 나에게도 살갑게 대해주는 줄 알았다. 디저트를 사오고 내 건강을 묻고 나를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그때 나는 그 징조들을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다. 예를 들어 그녀가 한 번은 아주 부드럽게 어머님,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평생 일하셨으니 좀 쉬세요라고 말했을 때 말이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내가 옆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가 내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보는 것을 원치 않았고 관심으로 포장된 악독한 뒷말들을 듣는 것을 원치 않았다. 혹은 그녀가 지훈을 설득해 어머님 집은 혼자 사는 노인에게 너무 커요. 파는 것을 고려해야 해요. 어머님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죠? 안전?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대체 누가 안전한 건데? 민준이 살아있을 때는 그녀를 단 한 번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떠나기 전에 나에게 서와, 저 여자는 너무 영악해. 조심해야 해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그에게 불공평하다고 혜미는 좋은 아이라고 나무랐다. 정말 후회한다. 그때 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민준의 장례식이 끝난 후 모든 것이 변했다. 혜미는 더 이상 가식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전화나 방문도 끊겼다. 그리고 내 아들, 나의 지우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내 메시지에는 늘 아니, 알았어라고만 답장이 왔다. 하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아들, 현우가 있다. 35세로 엔지니어이며 런던에서 6년째 살고 있다. 그는 매주 나에게 전화를 건다.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해도 돈을 보내준다. 그는 자신의 삶을 나에게 공유해주며 내가 아직 엄마라는 느낌을 들게 해준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아들이 내 마음속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나의 손녀 수아 8살이다. 큰 눈과 전형성 강한 웃음소리를 가진 아이다. 그녀는 지훈과 혜미의 딸이자 내가 그들의 부스러기 같은 관심을 여전히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이유다. 그녀를 볼 때마다 나는 어릴 적 내 아들을 떠올린다.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천진난만했던 아직 독에 물들지 않았던 그 아이를. 한때 나의 피난처였던 이 집은 이제 나의 감정의 감옥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바보처럼 그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마다 스스로 감옥문을 열어져 쳤다. 예를 들어 그들이 출장 때문에 수아를 2주 동안 돌봐달라고 했을 때 말이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나는 나중에 페이스북에서 그들이 발리에 가서 고급 리조트에서 즐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에게는 내 연금으로 그들의 딸을 먹여 사익에 내버려두고 말이다. 또는 지훈이 몇 달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수아의 세례식 비용을 내달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때 너무나 설레었다. 새 드레스를 사고 특별한 케이크를 주문하고
1억만 원을 봉투에 넣어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들이 원래 부탁했던 사람이 거절해서 급하게 누군가를 찾아야 할 때 나를 떠올린 것뿐이라는 것을. 상황은 항상 이랬다.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존재했고 필요 없을 때는 내가 사라졌다. 제3부 어머니의 지갑.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다가오자 지호는 거의 무심하게 특별한 곳에 가서 가족끼리 모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또다시 관심에 목마른 강아지처럼 즉시 반응했다. 나는 몇 주 동안 인터넷을 뒤졌고 제주도에 있는 이 별장했다. 방 3개, 바다 전망, 수영장, 그리고 아주 넓은 테라스까지 완벽했다. 우리 가족에게, 나의 가족에게 그 가격에 나는 숨을 들이켰다. 5일 동안 85,000원. 그것은 거의 나의 모든 비상금이었다. 하지만 나는 한 푼도 아끼지 않고 지불했다. 나는 지훈에게 전화해서 예약 다 했어. 이건 엄마가 모두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말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냉담했다. 아, 그래? 잘 됐네. 엄마. 이렇게까지 돈 쓸 필요 없어요. 라는 말도 없었고 우리 다 같이 나눠내요 라는 말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다. 진작 깨달았어야 했다.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은행이었고 하녀였고 연금이 있는 하인이었다. 하지만 모성애는 정말 맹목적이고 고집스럽고 어리석었다. 그래서 나는 복도에 서서 2개의 여행 가방과 산산조각 난 마음을 안고 있었다. 나는 심지어 짐을 가져올 권리조차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한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나는 황태우 노릇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보 노릇하러 온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 곧 바뀔 것이다. 그 별장은 아름다웠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하얀 벽, 커다란 통유리창, 저녁 노을이 황금빛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귓가에는 끊임없이 모래사장으로 밀려드는 파도 소리. 잡지에서나 볼 법한 여기서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고 생각할 만한 곳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온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져왔지만 행복만은 가져오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복도를 떠났다. 묵묵히 눈물을 닦고 떨리는 손으로 내 짐을 주워들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모두가 있었다. 혜미는 잡지 표지 모델처럼 가장 큰 소파에 누워 있었다. 실내인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수아는 테라스에서 갈매기를 쫓고 있었다. 아무도 내가 울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설령 눈치챘더라도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님, 오셨어요? 혜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지훈 씨, 엄마 짐 좀 들어드려. 내 아들은 고개를 들어 나를 한 번 쳐다봤는데 마치 내가 그에게 산이라도 옮기라고 시킨 듯한 표정이었다. 잠깐만, 여보. 이거 먼저 끝내고. 나는 직접 짐을 끌고 처음 보이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주 작은 방이었다. 벽에 붙은 싱글 침대, 창문 밖으로는 주차장만 보이고 바다는 한 조각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들어간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혜미가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어왔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독처럼 달콤했다. 여기는 어머님께 너무 작아요. 저랑 지우 씨는 안방을 써야 하고 수아도 우리랑 같이 자야 해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아시죠?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배려로 포장된 명령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바보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안쪽 방은 더 작았다. 옷장도 없었고 매트리스는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천장 선풍기는 죽어가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할당된 방이었다. 85,000원을 낸 사람이 받아야 할 방이었다. 나는 묵묵히 짐을 풀고 옷과 고혈압 약, 그리고 늘 가지고 다니는 민준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나는 사진을 침대 옆 탁자에 놓고 그를 응시했다. 영감,
봤지? 당신 없으니 이렇게 나를 대하네. 나는 사진 속 그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녁 7시 혜미가 부엌에서 소리쳤다. 어머님, 저희 저녁 준비하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저희가 부엌에 아직 익숙지 않아서요. 그들에게는 익숙지 않지만 나는 당장이라도 익숙한 척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내려갔다. 부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내가 가져온 식재료조차 꺼내지 않았다. 3개의 커다란 봉투 가득 음식들이 들어있었다. 내가 내 돈으로 사서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제주도까지 직접 가져온 것들이었다. 나는 불고기와 잡채를 만들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모두 지훈이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이었다. 나는 거의 2시간 동안 요리했다. 다리가 너무 아팠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나는 버텼다. 모든 음식을 테라스 식탁에 올려놓았을 때 혜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딱 1장, 예쁜 접시에 담긴 음식들을 찍었다. 그녀는 각도를 참 잘 잡았다. 그녀가 사진을 전송하는 것을 엿보니 캡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천국 같은 첫끼. 우리 남편이 제일 잘 챙겨주는 소확행. 새해맞이 럭셔리 라이프. 우리 남편이라니. 마치 이 모든 것을 지훈이 준비한 것처럼, 지훈이 단 한 푼이라도 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아무도 음식 해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와, 엄마, 맛있어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다른 말을 했다. 식사를 하며 크게 웃는 사이에 여보, 연말 보너스 나와서 다행이다. 그래야 이 돈을 낼 수 있지. 혜미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기 같은 관리자 월급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지. 어떤 사람들은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말이야. 내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쨍 하는 소리에 수아가 나를 올려다봤지만 두 어른은 계속해서 연극을 했다. 맞아. 올해 실적이 좋았어. 지훈은 가슴을 펴고 말했다. 내년에는 오키나와에 있는 올인클루시브 리조트에 데려가고 싶어. 좋아. 여보, 당신은 그럴 자격 있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소리 지르고 싶었다. 접시를 바닥에 내던지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너희 사기꾼들. 이 모든 건 내가 돈 낸 거야. 지훈의 연말 보너스는 이미 그 손에 들린 새 휴대폰을 사는 데 썼어. 유일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은 나야. 내가 병원에서 30년 동안 야간 근무를 했기에 그가 대학에 가서 지금 자랑할 만한 관리자 자리를 얻은 거야.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을 삼키고 분노를 삼키고 내 존엄성을 삼켰다. 저녁 식사 후 나는 혼자 식기를 치웠다.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다. 그들은 테라스로 가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 와인도 내가 산 것이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봐도 소리와 섞여 들려왔다. 모든 것을 끝내고 나니 밤 11시가 넘었다. 내 손은 설거지의 세제와 불고기 냄새로 가득했고 허리는 너무나 아팠다. 나는 테라스로 걸어갔다. 어쩌면 그들이 나를 앉으라고, 함께 한잔하자고, 함께 한잔하자고, 적어도 내가 돈 낸 이 휴가를 함께 즐기자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엄마, 안 피곤하세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슬슬 쉬셔야죠. 내일도 할 일이 많을 텐데. 이것은 나를 쫓아내는 것이었다. 정중한 명령으로 빨리 사라지라는 것이었다. 그래, 너희도 일찍 쉬어.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나 자신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좁아터진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움푹 들어간 침대에 앉아 천장을 노려보았다. 얇은 벽을 뚫고 넘어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바로 이곳에서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한 잊혀진 방에서 천국이어야 할 이 별장이 나에게는 개인적인 지옥이 된 이곳에서 나는 울었다.
민준의 장례식 날처럼 처참하게 울었다. 무시당한 모든 희생을 위해 울었고 낭비된 모든 돈을 위해 울었고 메마른 땅에 뿌려진 모든 사랑을 위해 울었다. 하지만 눈물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내 가슴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슴 아픔이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마침내 깨어난 존엄성이었다. 나는 내가 돈 낸 이 처진 방에서 나 자신에게 말했다. 절대 다음은 없어.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나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제4부 진실의 폭풍 전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전혀 이룰 수 없었다. 선풍기는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언제라도 떨어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를 잠 못 들게 한 것은 선풍기가 아니었다. 바로 기억들이었다. 그 기억들은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익사시켜야 했다. 새벽 2시가 넘어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에 앉았다. 창밖은 텅 빈 주차장이 노란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바다도 없었고 별도 없었다. 오직 시멘트 바닥과 죽은 듯한 고요함 뿐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거의 아무도 보지 않는 사진 속에 저장된 세월들이었다. 5살 지훈. 너무 큰 유치원 제복을 입고 통통한 작은 손으로 나를 안고 있었다. 사진 속 나는 갈대처럼 말랐었다. 그때 막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다크서클이 깊었지만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들이 나에게 웃어주었으니까. 7살 현우, 첫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때 그는 울고 있었다. 친구들이 놀린다고. 나는 그날 오후 그를 안고 천재들은 안경을 쓰는 거야. 아가, 너는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해줬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렇게 되었다. 그는 지금 런던에서 파운드를 벌며 살지만 여전히 매주 나에게 전화해서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다. 왜? 왜 떠나간 아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할까? 왜 옆에 있는 아들은 가장 멀게 느껴질까? 계속해서 사진을 넘겼다. 지훈의 대학 졸업식. 나는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즈음 너무 힘들어서 10kg이나 빠져 옷이 너무 컸다. 민주는 그의 유일한 갈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우리 둘 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했다. 그날 졸업식이 끝난 후 지훈은 우리 둘을 안으며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두 분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다. 거짓말쟁이. 그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잊어버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숫자들에 나를 압도당하게 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숫자는 가장 잔인한 진실이다. 나는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다. 30년 내내 야간 근무를 했다. 설날, 추석에도 일했다. 얼마나 많은 생일을 놓쳤을까? 내 월급은 많지 않았다. 가장 많이 받을 때 한 달에 8만 원이었다. 하지만 나는 두 아들의 교육을 위해 그 돈을 최대한 아꼈었다. 한 푼 한 푼 계산된 돈이었고 모든 희생은 계획된 것이었다. 지훈이 대부분을 가져갔다. 2,700만 원. 사립대학에 갔다. 공립학교는 충분히 좋지 않다고 했으니까. 현우는 공립학교에 다녔지만 나는 여전히 책값, 교통비, 그리고 노트북 한 대 값을 대주었다. 그 노트북은 2만 원이었는데 당시 내 한 달이 넘는 월급이었다. 우리 엄마의 보석들, 유일하게 기념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받았다. 지훈의 마지막 학비 2만 원을 내기 위해서였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물려주신 에메랄드 금반지, 진주 귀걸이 한 쌍, 골동품 팔찌, 총 2억만 원에 팔렸고 나는 그 모든 돈을 아들에게 주었다. 그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고 한 번도 갚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민준이 떠난 후
나에게 남은 것은 보잘것없는 연금 한 달 8만 5천 원과 대출금을 다 갚은 집 한 채뿐이었다. 우리 손으로 20년 동안 지은 그 집은 지난번 감정가로 1억 8천만 원이었다. 혜미는 이미 그 집을 눈독들이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그들에게 주었던 선물들을 생각했다. 수아의 생일 축의금은 5만 원 이하였던 적이 없었다. 지훈이 결혼했을 때 나는 축의금으로 1억여만 원을 주었다. 그것은 당시 나의 모든 저축금이었다. 그들이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 나는 거실 소파값 3만 원을 대주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받았을까? 2달에 한 번 오는 전화, 생일의 형식적인 방문, 그리고 관심으로 포장된 모욕들. 나는 창가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약간 금이 간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거울 속 나를 보았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진정으로 보았다. 67세. 머리는 온통 하얗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들이 가득했다.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관절은 변형되어 있었다. 이것은 피가 나도록 일한 손이었고 세월의 무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무게까지 짊어진 지친 몸이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까?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나를 돌봐줬을까? 나는 침대로 돌아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민준의 사진을 보았다. 나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영감. 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모든 것을 희생했어. 그런데 왜? 왜 그들은 나를 쓰레기처럼 대하는 거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죽은 사람은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말할 수 있었다면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했을지 안다. 그만하면 됐어. 서와. 더 이상 그들이 네 머리 위에서 놀게 하지 마.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현우가 3시간 전에 보낸 메시지 한 통이 있었다. 시차 때문에 런던은 지금 아침이었다. 엄마, 해변은 즐거우세요? 지훈 형이랑 혜미 형수가 엄마한테 잘해주셨으면 좋겠네요. 2만 원 보내드렸으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사랑해요. 2만 원. 그에게는 많지 않은 돈일지도 모른다. 그는 수입이 좋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전부였다. 이것이 사랑을 행동으로, 존중을 행동으로 바꾼 것이었다. 나는 답장했다. 고마워 아가. 다 잘 되고 있어. 엄마도 사랑해. 나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누웠다. 눈을 감았다. 그 비참한 방의 어둠 속에서 나는 계산을 시작했다. 돈 계산이 아니라 존엄성 계산이었다. 내가 언제까지 그들이 이렇게 나를 대하도록 허락해야 할까? 언제까지 오지 않을 사연을 사기 위해 돈을 써야 할까? 언제까지 이런 어둡고 침침한 방에 숨어 눈물을 흘리며 밖에서 그들이 웃는 소리를 들어야 할까? 답은 명확하고 단호하고 피할 수 없었다. 단 한 번도 더는 안 돼.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다. 아직 몰랐다. 하지만 우주는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나에게 답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왜냐하면 다음 날 아침 나는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명확하게 보여줄 어떤 것을. 그리고 그 발견이 바로 내 복수의 불꽃을 지피는 성년이 될 것이다. 제오브 배신의 메시지. 셋째 날, 해가 너무나 뜨거웠다. 방심하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햇살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간호사로 야간 근무를 하던 세월이 내 몸속에 꺼지지 않는 알람 시계를 설치해 놓은 듯했다. 아침 6시 30분, 별장 전체가 아직 고요했다. 나는 가디건을 걸치고 방을 나섰다. 거실은 커다란 통유리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황금빛 햇살로 환했다. 바깥의 바다는 부서진 거울처럼 반짝였다. 정말 아름다웠다. 가슴 아플 정도로 아름다웠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타려 했다. 카페인이 필요했다.
이 지옥 같은 날을 버티는데 도움이 될 무언가가 필요했다. 물이 끓는 동안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웅웅거리는 진동 소리. 휴대폰이었다. 고개를 내밀어 보니 그 소파 위에 지훈의 아이폰이 놓여 있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여전히 진동하고 있었다. 나는 남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나는 늘 아이들의 사생활을 존중했까. 하지만 왜일까? 아마도 쌓여온 분노 때문일 수도 있고 직감 때문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 소파 쪽으로 걸어갔다.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는 지훈이네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이 보였다. 화면에는 지훈이네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이 보였다. 내 손가락은 저절로 움직였다. 나는 그 단톡방을 근저절로 움직였다. 그 메시지들은 우리가 제주도에 오기 3주 전의 것이었다. 혜미, 엄마가 정말 같이 가겠다고 고집하시네. 지훈, 혜미야. 나 정말 지쳤어. 숨 쉬는 것까지 간섭하려 해. 혜미, 자기, 선을 좀 그을 수 없어? 게다가 엄마는 하루 종일 우리가 돈 내주기만 기다리는 것 같다. 질렸어. 내 위가 움츠러들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지훈, 우리가 뭘 돈을 내? 엄마는 연금 있잖아. 혜미, 맞아. 게다가 대출금 다 갚은 집도 하나 있잖아. 우리가 왜 계속 엄마를 부양해야 해? 나는 계속해서 아래로 스크롤했다.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다. 혜미, 내 언니 캐린이랑 얘기해봤는데 방법이 있대. 혜미, 우리 엄마 설득해서 집 팔게 하자. 지훈, 집을 팔라고? 엄마가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혜미야, 네가 엄마를 설득해. 그 집은 혼자 사는 노인한테 너무 크다고 말해. 혜미, 우리랑 같이 살라고 해. 창고방에 살게 하면 돼. 어차피 우리도 안 쓰잖아. 지훈, 그럼 집 판 돈은? 혜미, 투자하자. 가족 사업으로. 사실은 우리가 사고 싶었던 새 집 계약금을 내는 데 쓸 거야. 혜미, 강남에 3억짜리 집 받았어. 엄마 돈으로 계약금 내면 돼. 시훈, 만약 엄마가 돈을 물으면 혜미 사업만 했다고 하면 되지. 엄마가 뭘 알겠어? 그냥 늙은 할머니인데.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나는 당장 소파에 앉아야 했다. 현기증이 났다. 이럴 리가 없어. 내 친아들이 어떻게 나를 강도질할 계획을 세울 수 있지? 내게 남은 유일한 것, 민준과 내가 직접 지은 집을 빼앗으려 하다니. 하지만 아직 더 있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읽어내려갔다. 혜린, 혜미의 언니, 좋은 생각이야. 연금도 있으니 돈도 많이 안 들겠네. 얼른 엄마한테서 이득 좀 챙겨. 이득을 챙겨? 마치 내가 젖소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혜미, 게다가 엄마 죽으면 어차피 다 지훈 씨 것이 될 텐데 뭘 그렇게 오래 기다려? 그치? 그녀가 죽은 후에 그들은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든 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아래로 스크롤했다. 내 심장이 귓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대화를 발견했다. 2달 전의 것이었다. 혜미, 지훈 씨, 현우 씨한테 돈 받았어? 지훈, 받았어.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더니 지훈 1억만 원 보내줬어. 혜미, 잘 됐다. 엄마는 알아? 지훈 엄마는 몰라. 알 필요도 없어. 1억만 원. 지훈이 현우에게 1억만 원을 뜯어냈다. 나에게 급하게 수술이 필요하다고, 내가 아프다고 속여서. 나는 수술 받을 일도 없었고 이 돈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는 그 돈을 어디에 썼을까? 새 휴대폰을 사는데? 혜미와 비싼 저녁을 먹는데? 아니면 성공한 관리자라는 가짜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사실 그는 사기꾼이었고 도둑이었다.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도착했다. 혜미의 것이었다. 혜미, 우리의 변 별장에 도착했어. 처음에 엄마가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거 정말 잘했어. 덕분에 엄마가 돈을 다 내줬네. 우리는 한 푼도 안 썼어. 연금 있는 엄마가 있어서 정말 좋다. 그 두 글자 하하가 내 영혼을 꿰뚫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나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었다.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비웃고 있었다. 나는 카톡을 끄고 휴대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다. 좀비처럼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 낡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파도 소리가 나의 고통을 비웃는 것을 들었다. 내 마음속 무언가가 이번에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슬픔을 넘어선 것이었고 실망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순수하고 타오르는 정당한 분노였다. 나는 67년 동안 착하게 살아왔다. 나는 주고 희생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를 내 집안의 전용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내 손이 너무 떨려서 3번 시도 끝에 겨우 잠금을 해제했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런던은 오후 3시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안 돼. 더 이상 울면 안 돼. 아들아, 엄마가 너에게 물어볼 게 하나 있어. 100%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 알겠니? 네, 엄마. 말씀하세요. 너 혹시 2달 전에 형한테 돈 보내준 적 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이었다. 엄마. 형이 엄마가 급하게 수술 받아야 한다고 담낭 수술이라고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제가 1억만 원 보내줬어요. 왜요? 괜찮으세요? 수술 받으셨어요?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었다. 현우야, 엄마는 아픈 적 없어. 수술 받은 적도 없고 네 형이 너를 속인 거야. 이어지는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도 더 무서웠다. 그 망할 놈이. 현우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엄마, 그 돈은 엄마 드린 건데 제가 절대 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더 나쁜 일도 있어. 아들아. 아주 나쁜 일. 하지만 지금은 자세히 말할 수 없어. 그냥 엄마를 믿어줘야 해. 지금 5만 원만 보내줄 수 있겠니? 1억만 원 보내드릴게요. 엄마, 당장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진작 했어야 할 일을 하러 가는 길이야. 내 존엄성을 되찾으러 가는 길이야. 일이 끝나면 다시 전화할게. 사랑한다, 아들아. 저도 사랑해요, 엄마. 뭐든 필요하면 제가 다 해드릴게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내 몸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참는 늙은 바보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짓밟히기 위해 살아가는 순종적인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방금 잠에서 깨어난 여자였다. 그리고 나 같은 여자는 그렇게 오랜 세월 잠들어 있다가 한번 깨어나면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민준의 사진을 보았다. 미안해, 영감. 내가 하려는 일은 당신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해야 해. 왜냐하면 정말 충분하니까. 밖에서는 지은과 혜미가 일어나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전혀 몰랐다. 그들의 세상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웠고 절대 되돌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6부 여왕의 반란. 내가 침대에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다. 몇 분이었을 수도 있고 몇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 시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오직 고통만이 존재했다. 내가 이전에 느껴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다. 민준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고통은 깨끗하고 순수했다. 평생의 연인을 잃은 슬픔이었다.
하지만 그 고통에는 존엄성이 있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나를 사랑했고, 나를 사랑했고. 하지만 지금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추잡했다. 이것은 교활한 배신이었다. 내 친아들이 나의 마지막 한 푼까지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그의 아내와 함께 나를 조롱한다는 것을 알게 된 고통이었다. 내 가슴이 조여들기 시작했다. 나는 이 느낌에 익숙했다. 공황 발작이었다. 민준이 떠난 후 몇 번 겪었고 나중에야 통제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심각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욕실로 걸어갔다. 차가운 물을 틀고 손을 뻗었다.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얼굴에 물을 끼얹고 목에도 끼얹었다. 숨을 쉬려고 했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욕실 거울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얼굴이 비쳤다. 눈이 충혈된 늙은 할머니. 얼굴의 주름은 몇 생의 동안 쌓인 눈물 같았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부서진 여자. 이것이 나인가? 나는 거울 속 낯선 사람에게 물었다. 그들의 놀림감이었던 바보. 사랑과 노예를 혼동했던 늙은 바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멈추지 않고 커다란 방울들이 떨어졌다. 나는 욕실 바닥에 미끄러져 앉아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그 값싼 타일 바닥 위에서 나는 나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도록 허락했다. 무시당한 모든 희생을 위해 울었다. 야간 근무로 잠 못 이룬 밤들을 위해 울었다. 아들이 더 잘 먹도록 몇 숟가락 덜 먹었던 밥들을 위해 울었다. 엄마가 남겨주셨지만 내가 주저없이 팔았던 보석들을 위해 울었다. 거짓말에 도둑맞은 일이억만 원을 위해 울었다. 그들이 빼앗으려 했던 그 집을 위해 울었다. 망할 카톡 단톡방의 모든 하하를 위해 울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나는 내 아들을 위해 울었다. 나의 큰아들, 내 뱃속에서 나온 그 아이를 위해. 내 품에 꼭 매달려야만 살 수 있었던 그 아이를 위해. 젖먹이 목소리로 나를 엄마라고 불렀던 그 아이를 위해. 그 아이는 이미 죽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낯선 사람이었다. 나를 그저 걸어다니는 현금인 줄기로만 보는 낯선 사람. 복도에서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아의 목소리였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나는 순간 굳어버렸다. 이 모습을 수아에게 보여줄 수 없었다. 수아를 놀라게 할 수 없었다. 할머니 화장실에 있어. 아가, 금방 나갈게. 괜찮으세요? 그 질문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진심 어린 사랑으로 가득했던가. 할머니 괜찮아, 공주님. 아무 일도 없어.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필요했다. 하지만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랑 아빠는 TV만 보고 저랑 안 놀아줘요. 할머니 나오면 저랑 놀아줄 수 있어요? 수아, 나의 손녀. 이 집에서 나를 찾아오는 유일한 사람. 그저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였다. 무언가가 필요해서도 아니었고 내가 돈을 줄 것이라서도 아니었다. 그저 나를 사랑해서였다. 그럼 아가, 할머니 5분만 기다려줘. 네, 저 제 방에서 기다릴게요. 그녀의 작은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그 작고 순진한 사랑이 나에게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주었다. 지금 당장 짐을 싸서 겁쟁이처럼 도망칠 수는 없었다. 수아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아무렇게나 밟히는 양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자격이 있었다. 우리 집 여자들은 척추가 있다는 것을 알 자격이 있었다. 나는 바닥에서 일어나 다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을 보았다. 이번에는 부서진 늙은 할머니가 아니었다. 지친 전사가 보였다. 평생 가장 중요한 싸움을 준비하는 전사가. 나는 욕실을 나와 내 여행 가방을 뒤졌다. 가장 깊숙한 곳에 스카프에 쌓인 채 나의 염주가 있었다. 엄마가 내가 15살이 되었을 때 주신 것으로 52년 동안 나와 함께했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눈을 감았다. 사실 나는 그리 독실한 신자가 아니었다. 민준이 떠난 후에는 절에 가는 일도 거의 없었다. 나는 신을 원망했다.
왜 그를 데려갔는지. 하지만 이 순간 나에게는 나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했다. 나무 아미타불. 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저는 복수를 해달라고도 그들을 벌해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 폭풍 속에서 저 자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눈을 뜨자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행에서 온 알림이었다. 현우가 나에게 1억만 원을 보냈다. 1억만 원? 구명조끼처럼 때맞춰 도착했다. 나는 재빨리 답장했다. 받았다. 고마워, 아들아. 모든 것이 끝나면 다시 말해줄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섰다. 수아가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양손에 인형 하나씩을 들고 할머니, 이거 공주님이고 이건 여왕님이에요. 할머니가 여왕님 할 수 있어요. 아이러니했다. 이틀 전 나는 황태우 노릇하러 온 거 아니잖아.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내 손녀가 자기 놀이에서 나에게 이 역할을 주었다. 나는 수아와 함께 바닥에 앉았다. 수아가 건네준 인형을 가지고 다음 1시간 동안 놀았다. 나는 그 가슴 아픔을 잊고 그 배신을 잊었다. 세상에는 나와 수아만이, 여왕은 모두 착하고 결말은 늘 행복한 세상만이 존재했다. 언제 나왔는지 혜미가 실크 잠옷을 입고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내가 수아와 바닥에서 노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수아, 할머니 시끄럽게 하지 마.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계속 바닥에 앉아 있을 수 없어. 하지만 우리 놀고 있었는데. 엄마, 혼자 놀아. 할머니는 아침 식사 준비해야지. 또다시 배려로 포장된 명령이었다. 나는 일어섰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다. 수아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괜찮아, 아가. 이따가 다시 놀자. 할머니가 약속할게. 나는 부엌으로 걸어갔다. 혜미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여왕처럼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 자신의 한여를 지켜보았다. 불고기 토스트 해줄 수 있어요? 지훈 씨가 제일 좋아해요. 아, 맞다. 계란말이도 좀 해주고. 그리고 오렌지 주스도. 오렌지 가져왔죠? 네, 다 가져왔어요. 오렌지, 계란, 식빵, 계란말이 재료 다 제 가방이랑 그 큰 봉투들 안에 있어요. 다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닌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요리를 하는 동안 혜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가끔 웃음소리를 냈다. 나는 그녀가 또 그 단톡방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했다. 나를 짐이라고 부르고 내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는 그 단톡방을. 나는 아침 식사를 식탁에 차리고 모두에게 먹으라고 불렀다. 그들은 앉았다. 아무도 고마워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먹고 웃으며 오후에 해변에 갈 계획을 논의했다. 아무도 내가 가고 싶은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그들의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식사를 했다. 한 입 한 입이 쓴 약을 씹는 것 같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삼켰다. 아침 식사 후 그들 셋은 정말로 해변으로 갔다. 수아는 나에게 뽀뽀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지훈과 혜미는 그냥 가버렸다. 나는 이 거대한 별장에 혼자 남겨졌다. 나 자신과 나의 고통, 그리고 곧 내려질 결정만이 남았다. 그들과 맞설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서 영원히 관계를 끊을 것인가? 나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보았다. 그 바다는 나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피부에 닿는 햇살을 느끼며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값싼 사랑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 것이다. 존중에 대한 교훈을, 결과에 대한 교훈을, 그들이 친절을 나약함으로 착각했다는 교훈을. 나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나의 변호사 김 변호사였다. 민준이 돌아가신 후 유 원장을 처리해 주었던 그 김 변호사였다. 제 유 원장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당장요. 전화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피해자에서 전략가로, 비참한 엄마에서 계획적인 여자로, 내 67년 인생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것은 침묵이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파괴할 그 폭풍이었다. 제7부 어머니의 정의. 나는 김 변호사와 40분 동안 통화했다. 그 40분 동안 내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하고 결단력이 있었다. 나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목소리였다. 서아 씨,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늘 나를 어른 대하듯 존중하는 어조로 물었다. 이 결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김 변호사님, 저는 지금보다 더 확실한 적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서명으로 서명하시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들러서 서면으로도 서명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문제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내 호흡은 평온했다. 아침에 그 모든 분노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이 느껴졌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이것은 결심이었다. 이메일을 열었다. 서류들이 모두 들어있었다. 나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나의 미래를 바꾸고 내 아들들의 미래를 바꿀 글자들이었다. 유원장 최종 의향서. 유언자 서아, 왕. 남편 민준. 나는 내 완전한 이름으로 나의 디지털 지문으로 서명했고 이메일을 회신했다. 됐다. 지우는 더 이상 나의 유일한 상속인이 아니었다. 나의 모든 것, 이제 현우의 것이었다. 집, 나의 연금, 나의 저축, 나의 보험, 모든 것.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나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 나는 은행에 전화했다. 이전에 지훈과 혜미에게 만들어준 모든 가족 카드를 정지시켰다. 처음에 그들이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주자고 했던 그 카드들이었다. 그들의 비상 상황이란 비싼 저녁 식사와 주말 짧은 여행들이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청구서에서 발견한 것들이었다. 나는 다시 은행의 다른 부서에 전화했다. 수아를 위한 신탁 계좌를 개설했다. 이전에 가족 비상금으로 저축해 두었던 400명 원 전부를 그 계좌로 이체했다. 이 돈은 굳게 잠겨 수아의 대학 교육 기금이 될 것이다. 지훈과 혜미가 나를 고소하더라도 그들은 한 푼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관에 못을 박는 일이었다. 내가 하는 모든 서명은, 나 자신의 자유를 모든 서명은, 내가 하는 모든 서명은, 내가 하는 모든 서명은. 나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찍었다. 이 별장의 임대 영수증, 나의 이름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 8만 5천 원이 찍혀 있었다. 나의 은행 이체 기록, 나의 은행 이체 기록, 나의 신용카드 청구서, 지훈이 가족카드로 쓴 돈들을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레스토랑, 주유비. 이전 이메일을 뒤져 1년 전에 메일을 찾았다. 지훈이 차 수리비로 1호만 원을 빌려 찾았다. 지훈이 차 수리비로 1호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 그는 한 번도 갚지 않았다. 스크린샷 저장, 또 다른 이메일. 나는 8만 원을 보내주었다. 스크린샷 저장. 나는 내 사건을 구축하고 있었다. 나의 무기고를, 나의 정의를. 휴대폰이 울렸다. 현우였다. 돈 보냈어요. 이제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나는 식탁에서 일어나 별장 뒤뜰로 걸어갔다. 그들이 갑자기 돌아와도 들리지 않을 곳이었다. 네 형이 내 집을 빼앗으려 했어.
침묵.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내가 본 그 추잡한 메시지들. 그와 혜미의 그 추잡한 계획. 그리고 그가 속여서 빼앗아간 1억만 원 전부. 현우는 소리 지르지 않았지만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미쳐 있었다. 내가 평생 들어본 어떤 분노보다도 더 화가 나 있었다. 그 망할 놈. 그 빌어먹을 놈. 현우야, 진정해. 제가 어떻게 진정해요? 그가 엄마를 강도질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바보처럼 그에게 1억만 원을 줬어요. 내가 너에게 전화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네 도움이 필요해. 뭐든지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그에게 전화해서 볼 일이 있다고 말해. 그 돈을 언제 갚을 수 있는지 물어봐. 런던에서 요즘 형편이 좀 어렵다고 말하고 절반이라도 먼저 갚을 수 있는지 물어봐. 그리고 너희 통화를 녹음해. 녹음요? 왜요? 왜냐하면 네가 나 수술 받으라고 준 돈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거짓말을 인정해야 할 테니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야 할 테니까. 그리고 나는 그 증거가 필요해. 현우는 몇 초 동안 조용했다. 엄마, 무슨 계획이세요? 내 존엄성을 되찾는 것, 아들아. 그리고 네 형에게 내가 그의 엄마이지. 그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엄마의 이런 모습, 오랜만에 듣네요. 좋아요. 나도 좋다. 오늘 그에게 전화하고 녹음 파일을 나에게 보내줘. 문제 없어요. 게다가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나는 울컥했지만 참았다. 더 이상 눈물은 없다. 이제는 오직 불만 있을 뿐이다. 나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지훈과 혜미의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래,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어갔다. 이제 그런 이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옷장을 열었다. 혜미의 명품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지훈의 비싼 양복들, 내 한 달 연금보다 비싼 신발들, 지훈의 침대 옆 탁자에서 영수증 몇 개를 발견했다. 뒤적거려 보았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 42만 원. 구매일은 2달 전. 그가 현우에게 돈을 빌린 그 주였다. 나는 내 휴대폰으로 그 영수증을 찍었다. 그리고 레스토랑 영수증 하나. 1호만 원짜리 저녁 식사. 그날 그는 나에게 집수리비 3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돈이 없다고 말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찍었다. 나는 아들 방에 침입한 도둑이었지만 그는 내 인생 전체를 훔친 강도였다. 우리는 샘샘이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방을 나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부엌으로 들어가 이미 깨끗한 접시들을 다시 씻기 시작했다. 그들은 히히덕거리며 들어왔다. 온몸이 모래투성이었다. 수아가 달려와 나를 안았다. 할머니, 바닷물 너무 재미있었어요. 할머니는 왜 안 갔어요? 그들이 할머니를 부르지 않았잖아. 아가. 수아가 부모를 돌아보자 혜미는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가 쉬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거짓말.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엄마, 뭐 먹을 거 없어요? 배고파 죽겠네. 지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모래를 사방에 흘렸다. 과일이랑 어제 남은 불고기 있어. 따뜻한 건 없어. 아, 추워. 밖은 32도였지만 우리 황제는 춥다고 했다. 그럼 제가 볶음밥 해드릴게요.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볶음밥을 볶는 동안 휴대폰을 꺼냈다. 현우가 메시지를 보내왔다. 통화 끝났어요. 녹음 파일 여기 있어요. 들으면 혈압 오를 거예요. 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어폰을 끼운 후 재생 버튼을 눌렀다. 현우, 미안, 방해해서. 나 지금 은행에 좀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 형이 전에 나한테 빌린 돈 절반이라도 먼저 갚아줄 수 있어? 지훈, 무슨 돈? 현우, 그 1억만 원이요. 수술비로 드린 돈이요. 지훈, 그거? 그게 말이야. 그 수술비가 나중에 더 많이 들어서 다 썼어.
현우 다 썼다고? 담낭 수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수술은 기껏해야 유경만 원정도 아니에요. 지훈 그게 나중에 합병증이 생겨서 며칠 더 입원했어. 현우 입원했다고? 합병증까지 생겼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해줬다고? 며칠이나 입원했어요? 지훈 한 5일 정도? 현우 어느 병원에 입원했어요? 녹음 파일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지훈 현우야. 나 지금 얘기하기 힘들어. 우리 지금 해변에 있어. 현우 어느 병원인데요, 형? 지훈이 목소리가 커졌다. 됐다. 나 먼저 끊을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나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을 꽉 쥐었다. 부서뜨릴까봐 두려웠다. 거짓말 위에 거짓말. 가장 역겨운 것은 그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한다는 것이었다. 마치 자기 동생을 속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그는 엄마의 병을 핑계로 강도질을 했다. 나는 볶음밥을 담아 나가 식탁에 놓았다. 그들은 굶주린 귀신처럼 달려들었다. 아무도 고마워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 옆에 앉아 그들이 먹는 것을, 웃는 것을,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투명 인간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봉사하고 돈을 내는 그림자처럼.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그들은 몰랐다. 매 초마다 그들의 목에 묶인 올가미가 조금씩 더 조여들고 있다는 것을. 케미가 일어나 물을 따르러 갔다. 그녀가 내 옆을 지나가며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님, 밥 해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님 없었으면 저희 정말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그녀는 웃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연습한 완벽한 가짜 미소였다. 나도 그녀에게 웃어주었다. 그녀만큼이나 가짜로. 천만에.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나는 속으로 덧붙였다. 예전에는 당연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날 밤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 나는 혼자 테라스에 앉아 별들을 보며 계획을 완성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고 완벽한 실행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기는 곧 올 것이다. 아주 빨리. 왜냐하면 내일은 셋째 날이고 가장 위험한 계획은 항상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니까. 제8부 최후의 만찬. 셋째 날은 흐린 날이었다. 회색 구름이 비를 뿌릴 듯 위협했지만 계속 참고 있었다. 마치 하늘마저도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불안해서가 아니었다. 흥분해서였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을 할 때 느껴지는 간질거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일어나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다. 베이지색 캐주얼 바지에 단순한 흰색 셔츠. 특별할 것 없는 옷차림이었다.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려 했다. 해롭지 않은 늙은 할머니, 순종적인 엄마. 나는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굽고 과일을 썰었다. 모든 것을 식탁에 차렸다. 마치 더없이 평범한 아침인 것처럼. 하지만 아니었다. 오늘 이 소극은 끝낼 것이다. 지훈이 가장 먼저 내려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부어 있었다. 아마 어젯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을 것이다. 잘 잤니, 아들? 그는 하품하며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혜미가 이어서 내려왔다. 평소처럼 완벽했다. 분명 아침 8시인데 화장은 이미 다 되어 있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여자 같았다. 좋은 아침이에요. 자동화된 미소였다. 좋은 아침. 수아가 마지막이었다. 나의 작은 공주님은 유니콘 잠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나를 안아주었다. 그 포옹이 나에게 앞으로 필요할 모든 힘을 주었다. 우리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했다. 아니, 그들이 먹었고 나는 그저
포크로 접시 위에 과일을 이리저리 뒤적거릴 뿐이었다. 혜미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팔꿈치로 지훈을 툭 쳤다. 그들 둘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결정의 눈빛이었다. 어머님. 지훈은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아침 식사 끝나고 혜미랑 제가 어머님께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괜찮으시죠? 올 것이 왔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날은 언젠가 올 것이었다. 그들이 마침내 나에게 집을 팔라고 말할 참이었다. 그래, 아들아. 너희가 얘기하고 싶다면 얘기하자. 수아는 인형을 가지고 놀러 갔다. 나는 식기를 치웠다. 접시 하나, 컵 하나. 마치 어떤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씻었다. 나는 나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다. 엄마, 저희 테라스에 있어요. 혜미가 밖에서 소리쳤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손을 닦았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녹음 기능을 켰다. 테라스로 걸어갔다. 그들 둘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는 바다를 등지고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이 내 뒤에서 비쳐 그들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 가려졌다. 좋았다. 그들은 판사처럼 보였다. 아니, 사형 집행인처럼 보였다. 엄마, 앉으세요.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앉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완벽한 할머니인 척하며 소식을 기다렸다. 지훈이 헛기침을 했다. 그는 불안해 보였다. 좋았다. 그는 불안해야 마땅했다. 엄마, 저랑 혜미가 계속 엄마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나의 미래? 네. 보세요. 엄마도 이제 연세가 드셨고 그 집에서 혼자 사시는 건 정말 너무 커요. 2층짜리의 마당까지 있어서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엄마 벌써 67세이신데 67세가 그리 늙은 나이는 아니지 않니? 아들아? 아, 물론이죠. 혜미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독이 묻은 꿀처럼 달콤했다. 지훈 씨 말은 저희가 어머님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만약 아프신데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나에게는 전화도 있고 이웃들도 있단다. 맞아요. 하지만 가족이 옆에 있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지훈은 손을 비비며 초조해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책을 생각했어요. 엄마가 집을 파시는 거예요. 올 것이 왔다. 이것이 선물 포장된 칼이었다. 내 집을 팔라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아이디어가 미친 게 아니에요. 그 집이 지금 약 1억 8천만 원 정도 가치가 있잖아요. 엄청난 돈이죠. 이 돈으로 엄마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는 잘 살고 있단다. 하지만 더 잘 살 수 있죠. 혜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게다가 수아의 미래를 생각해보세요. 수아의 교육. 자신의 손녀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진부한 수법이었다. 그럼 내가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야 하니? 지우는 웃었다. 마치 엄청난 희소식을 발표하는 것처럼. 우리랑 같이 살아요. 우리 집에 창고방이 있는데 평소에 안 쓰거든요. 예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엄마 TV도 놓고 옷장도 놓고. 그럼 매일 손녀랑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창고방? 내 아들이 나에게 빗자루와 걸레를 두는 방에서 살라고 하다니. 그럼 집 판 돈은? 그게 핵심이에요. 지우는 흥분했다. 중고차 판매원처럼. 저랑 혜미가 아는 가족 기업이 있어요. 프랜차이즈인데 아주 안정적이에요. 연수익률이 8%나 돼요. 엄마,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1호만 원을 더 벌 수 있어요. 엄마 연금보다 더 많죠. 게다가 저희가 모든 돈을 관리해 드릴 거예요. 혜미가 덧붙였다. 엄마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노년을 즐기시면 돼요. 노년. 그들은 이제 가식조차 떨지 않았다. 그 격렬감은 가족 기업이 누구건데. 지훈이 망설였다. 딱 그 1초였지만 나는 알아차렸다. 혜미의 사촌 형 건데요. 아주 믿을만해요.
이미 지점 3개나 열었어요. 확장 중이에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사업 같은 건 없었다. 오직 그들의 끝없는 탐욕만이 있을 뿐이었다. 생각해 봐야겠어. 생각할 게 뭐 있어요? 혜미의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엄마, 저희가 엄마에게 안정을 드리는 거예요.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결정이란다. 엄마, 제발요. 지훈이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 나를 안아주었던 그 손. 내가 어릴 적 넘어져 다쳤을 때 약을 발라주었던 그 손. 이제는 갈고리처럼 나를 붙잡고 있었다. 엄마 자신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수아를 위해서. 나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보았다. 나는 찾고 있었다. 한 조각의 사랑을, 아주 조금의 죄책감을, 아주 조금의 인간성을.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차가웠다. 나는 오직 돈, 부동산, 투기만을 보았다. 만약 내가 싫다고 하면 그는 굳어버렸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그는 굳었다. 왜 싫다고 하세요? 이건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면 너희에게만 좋은 일. 침묵이 돌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혜미도 일어섰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엄마, 저희가 제시한 조건은 아주 후하잖아요.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감사해야 한다는 그 2단어가 내 피를 끓게 했다. 감사해야 한다고? 그래. 모든 자식이 우리처럼 이렇게 어머님을 걱정하고 이렇게 모시려고 하지 않지. 나는 일어섰다. 그들 둘을 보았다. 실패한 영업사원 같은 지훈의 얼굴. 교활한 혜미의 눈동자. 너희 말이 맞다. 모든 자식이 너희 같지는 않지. 나는 잠시 멈췄다. 어떤 자식들은 너희보다 훨씬 낫단다. 혜미가 반박하려 입을 벌렸지만 나는 손을 들어막았다. 나 좀 걷다 올게. 바람 좀 쐴 필요가 있어. 너희는 저녁 뭐 먹을지 생각해놔. 그리고 나는 그들 둘을 그곳에 남겨두고 떠났다. 혼란스럽고 화가 난 채로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방금의 녹음 파일에는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다. 모든 단어, 모든 거짓말. 나는 녹음 파일을 현우에게 보냈고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졌어.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그는 즉시 답장했다. 앉으세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에 흐릿한 주차장을 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그들은 내가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사랑에 목마른 어리석은 늙은 할머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어리석은 늙은 할머니는 없다는 것을. 오직 깨어나기로 결심한 여자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방금 눈을 떴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해변을 산책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내 안의 폭풍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6시에 별장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고요했다. 지훈과 혜미는 그들의 방에 있었고 수아는 거실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다. 할머니, 저녁 준비하실 거예요? 응, 아가, 곧 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꺼냈다. 그것을 거실에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다. 지훈이 가져온 비싼 스피커. 분위기를 띄운다고 했었던. 나는 모든 녹음 파일과 모든 스크린샷을 다운로드했다. 나의 모든 무기들을, 모든 것을 진실이라는 폴더에 정리했다. 밤 8시 나는 모두에게 저녁 식사를 부르러 갔다. 나는 갈비찜을 만들었다.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이것은 내가 판사가 되기 전 마지막으로 엄마 노릇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식사를 했다. 그들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날씨 이야기, 해변 이야기, 내일 계획 이야기.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으며 기다렸다. 식사를 마친 후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내가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지훈과 혜미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내가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 엄마, 마음을 정하셨군요. 네, 아주 명확하게 정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에 연결했다.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혜미의 목소리가 선명하고 크게 조롱으로 가득 찬 채 흘러나왔다. 엄마한테 짐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말라고 해. 여기 황태우 노릇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 이어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훈의 대답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더 많은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수아가 혼란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지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혜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뭐예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야. 나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 단톡방 대화였다. 나는 화면, 녹화 내용을 음성으로 읽고 스크린샷과 함께 보여주었다. 엄마가 정말 같이 가겠다고 고집하시네? 나 정말 지쳤어. 자기, 선을 좀 그을 수 없어? 게다가 엄마는 하루 종일 우리가 돈 내주기만 기다리는 것 같아. 지훈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계속했다. 멈추지 않았다. 우리 엄마 설득해서 집 팔게 하자. 창고방에 살게 하는데 어차피 우리도 안 쓰잖아. 투자하자. 사실은 우리가 사고 싶었던 새집 계약금을 내는데 쓸 거야. 투자만 했다고 하면 되지. 엄마가 뭘 알겠어? 그냥 늙은 할머니인데. 혜미가 달려와 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나는 일어서서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앉아, 혜미. 맹세컨대 네가 한 번 더 움직이면 이 모든 것을 인터넷에 올릴 거야. 실명, 사진, 영상 전부 올릴 거야. 그녀는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에 담긴 도끼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지훈에게로 향했다. 아들아, 이제 네가 가장 빛나는 부분이야. 나는 그와 현우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의 거짓말로 가득 찬 목소리. 내가 수술 받는다고 거짓말하고 합병증이 생겼다고 거짓말하고 병원 이름을 거짓말하는. 엄마,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닥쳐. 그 분노의 외침은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다. 수아는 놀라서 나에게 달려와 나를 안았다. 나는 한 손으로 수아를 안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네 설명은 듣고 싶지 않아. 네가 들어. 네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내 말을 잘 들어. 나는 스크린샷들을 TV 화면에 띄웠다. 한 장 한 장. 모든 메시지, 모든 조롱, 모든 계획. 네가 거짓말로 동생 현우에게 1억만 원을 뜯어냈어. 내가 아파서 수술 받아야 한다고 말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네 동생은 네 동생이니까 무조건 너를 믿었지. 엄마, 제가 갚으려고 했어요. 언제? 지훈, 언제 갚으려고 했니? 네가 4만 원짜리 아이폰을 산 후였니? 아니면 1호만 원짜리 비싼 저녁을 먹은 후였니? 바로 그날 내가 집 수리비 3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네가 돈이 없다고 말했던 그날 말이야. 나는 그 영수증들을 모두 TV에 띄웠다. 한 장 한 장 선명하게. 이 별장 내가 8만 5천 원을 냈어. 내 한 달 연금 8만 5천 원으로 말이야. 내가 얼마나 오래 모았는지 아니? 10개월. 딱 10개월이야. 덜 먹고 덜 사면서 한 푼 모은 돈이라고. 엄마가 스스로 내겠다고 했잖아요. 지훈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건 너희가 나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는 온 가족이 여행을 가고 싶어 했지만 한 푼도 내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이 늙은 바보
엄마가 언제나 니라고 말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혜미가 일어섰다. 됐어요. 이 소극은 정말 보기 흉하네요. 지훈 씨, 가요. 앉아.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네 가족들에게 보내줄까? 네 부모님께, 네 삼촌들에게? 네가 그 호화로운 삶을 산다는 사진들이 67세 은퇴 노인이 돈을 대준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녀는 앉았다. 그녀의 온몸 세포 하나하나가 나를 증오하고 있었다. 나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의 앞에 섰다. 그가 애써 참는 눈물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섰다. 내가 대체 언제부터 네 엄마에서 네 현금인출기가 되었니? 엄마는 몰라요. 내가 뭘 모른다는 거니? 너희가 내 집을 빼앗으려 계획했다는 걸? 너희가 나를 창고방에 가구처럼 처박아 넣으려 했다는 걸? 그 가족 기업이라는 게 가짜고 너희는 그저 내 돈으로 너희 새집 계약금을 내려고 했다는 걸? 침묵, 숨 막히는 침묵. 나는 내 보석을 팔아 미대학 학비를 냈어. 네가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에메랄드 반지가 네 외할머니에게서 내려온 진주 귀걸이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너는 아니? 내가 팔았어. 너를 위해서, 네가 그 학위를 받고 성공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30년 동안 야간 근무를 했어. 30년. 30년 동안 야간 근무를 했어. 30년. 너희는 집에서 편안하게 잠들었고 30년 동안 휴가도 없었고 휴식도 없었고 내 개인적인 삶도 없었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서였어. 엄마, 저희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 망할 말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었다. 네 말이 맞다. 너희가 시킨 적 없어. 내가 스스로 한 거야.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엄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희생하는 것. 하지만 너희는 나의 이 사랑을 어리석음으로, 나의 희생을 나약함으로 여겼어. 나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식탁에 내던졌다. 내 유언장을 바꿨어. 나의 모든 것, 전부 현우의 것이야. 집, 연금, 저축, 보험, 전부. 너는 끝났어. 지훈의 얼굴은 완전히 질렸다. 엄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미 했어. 서명했고, 공증받았고, 완전히 합법적이야. 그 집은 내 것이야. 너와 아빠가 그 집을 지었지만, 그 집은 내 것이었고, 이제는 내 것이야.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내가 결정해. 혜미가 폭발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자기 아들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고 이미 했어. 그리고 내가 또 뭘 했는지 아니? 나는 너희 모든 가족 카드를 정지시켰어. 너희는 더 이상 내 돈으로 비싼 저녁을 먹고 명품을 살 수 없을 거야.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나의 300명만 원 비상금. 이 돈은 신탁 기금에 넣었어. 수아를 위한 거야. 수아의 교육을 위해, 수아의 미래를 위해. 너희는 한 푼도 건드릴 수 없을 거야. 너희가 나를 고소하더라도 마찬가지야. 그 돈은 수아의 것이야. 수아는 여전히 나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압력을 느끼고 있었다. 스스로 살아가. 나는 비웃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다. 나는 차라리 내 집에서 혼자 외롭게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와 단 1초라도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아. 정말 배은망덕한 늙은 할머니네. 혜미가 소리쳤다. 지훈 씨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가 나에게 잘해줬다고? 내 돈을 훔치고 내 집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너와 함께 뒤에서 나를 조롱하는 게? 말해봐, 혜미. 그가 나를 이용하는 건 말고 또 나를 위해 뭘 해줬는데?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것이 없었으니까. 나는 지훈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보게 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교육을 주었고,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어. 그런데 네가 나에게 돌려준 것은 배신이고 거짓말이고 모욕이야. 눈물 한 방울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딱 한 방울이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네가 나에게 한 일이 아니었다. 가장 아픈 것은 내가 직접 키운 그 아이,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하며 나를 안아주던 그 다정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나를 그저 돈으로만 보는 낯선 사람이었다. 나는 일어서서 그들 둘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나는 내일 떠날 거야. 수아도 데리고 갈 거야. 남은 휴가는 둘이서 즐겨. 계약서에는 내 이름이 있고 돈은 다 지불했어. 너희 천국을 즐겨봐. 둘이서만. 내 딸 데려갈 수 없어. 혜미가 으르렁거렸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네 엄마에게 전화해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까? 나 네 가족들 전화번호 다 가지고 있어. 그들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참 안타깝겠지? 또다시 위협이었지만 효과가 있었다. 혜미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수아에게로 향했다. 아가, 할머니랑 며칠 더 놀러 가고 싶니? 우리 둘이서만 말이야. 인형도 있어요? 네가 원하는 만큼 많을 거야. 좋아요. 지훈이 일어섰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제발요. 우리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그를 보았다. 정말 진지하게 그를 보았다. 나는 아직 구할 수 있는 한 조각의 선함을 찾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아들은 이미 사라졌다. 해결할 것 없어. 지훈. 너희가 너희 결정을 내렸어. 이제는 내가 내 결정을 내릴 차례야. 나는 내 방으로 걸어갔다. 수아가 내 손을 잡았다.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가 처음에 내가 황태호 노릇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지? 너희 말이 맞았어. 황태호는 가치 없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 황태호는 그저 돌아서서 떠날 뿐이야. 그리고 나는 떠날 거야. 나는 문을 닫았다. 그 소리는 관뚜껑이 닫히는 것처럼 무거웠다. 밖에서 비명소리, 다툼 소리,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내 마음은 이미 떠났다. 나는 우리 짐을 쌌다. 나의 것과 수아의 것. 옷을 젖는 동안 내 손녀가 물었다. 할머니, 울어요? 아니야, 아가. 할머니 눈에 모래가 들어갔나 봐. 그럼 우리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를 안았다. 공주님. 우리는 아주 재미있게 놀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으니까. 나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졌다. 그 의무감에서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완벽하지 않은 아이들의 완벽한 엄마 노릇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아팠지만 그것은 필요한 상처였다. 언젠가는 아물 상처였다. 재구부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오래 자지 못했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맑은 정신이 느껴졌다. 수아는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안고 아직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방을 나섰다. 별장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전날들과는 달랐다. 이것은 긴장되고 압력이 가득한 침묵이었다. 마치 병마저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는 듯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2잔. 한 잔은 내가 마실 것, 한 잔은 길에서 마실 것. 발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문가에 나타났다. 그의 눈은 밤톨처럼 부어 있었다. 그도 잠을 못 잔 모양이었다. 엄마, 지훈. 우리는 서로를 보았다. 가장 익숙한 낯선 사람 2명이 같은 부엌에 서 있었다.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다시 생각하실 방법은 없어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다. 딱 적당히 썼다. 뭘 다시 생각해? 아들아, 너희가 계속 나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걸. 내가 그 메시지들을 못 본 척하는 걸. 너희가 내 집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던 척하는 걸.
저희가 빼앗으려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투자였어요. 내가 모든 돈을 내고 너희가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투자? 그래, 정말 완벽한 투자처럼 들리네. 그는 얼굴을 비볐다. 갑자기 몇 살은 더 늙어 보였다. 아주 지치고 초췌했다. 저는 한 번도 엄마를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는 한 번, 또 한 번 그렇게 했어. 가장 비극적인 것은 네가 심지어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지. 혜미 때문이에요. 그녀의 집안은 우리랑 달라요. 그들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든 잘못을 혜미에게만 미루지 마. 그 메시지들에는 너도 있었어. 동생 현우의 돈을 속여서 뺏은 것도 너였고 내 집을 빼앗을 계획을 세운 것도 너였어. 그 모든 것이 너 자신의 결정이었어.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럼 제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너에게 더 이상 어떤 요구도 없어.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지. 지금은 뭐니? 나는 몰라. 그 말에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울기 시작했다. 추하게 울었다. 우는 법을 모르는 어른처럼. 내 마음속 한 부분은 그를 위로하고 싶었다. 그 엄마의 본능. 67년 동안 늘 그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그 본능.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니? 지훈? 전화하는 것을 몇 번이나 잊었니? 내 생일을 몇 번이나 잊었니? 돈을 길려가고 갚지 않은 적이 몇 번이니? 현우에게 돈 다 갚을게요. 진작 갚았어야지. 네가 들키기 전에 갚았어야 했어. 혜미가 문가에 나타났다. 실크 잠옷을 입고 불쾌한 표정이었다. 그만 안 할 거예요. 정말 보기 흉하네요. 지훈 씨, 그냥 가세요. 우리 엄마 필요 없어요.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5년 전 내 가정을 망가뜨린 이 여자. 네 말이 맞아, 혜미. 너희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너희가 필요한 건 내 돈이야. 이 두 가지는 달라. 엄마 돈이 얼마나 돼요? 지훈이 버는 돈 말이야. 지훈은 한 달에 2,800만 원을 벌어. 나는 알아. 그에게 집 수리비 3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가 월급 명세서를 보여줬으니까 2,800만 원으로 1,800만 원짜리 월세를 내고 차 할부금 내고 수아 학비 내고 너희 생활비까지 내면 계산이 안 맞겠지. 혜미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집을 노린 거야. 돈이 필요했으니까. 너희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척하기 위해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건 엄마 상관할 바 아니에요. 네 말이 맞아. 이제 내 상관할 바 아니야. 왜냐하면 서화은행은 문을 닫았으니까. 파산했어. 더 이상 대출도 없고 선물도 없어. 너희의 가짜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대줄 그 바보 같은 은퇴 노인은 더 이상 없을 거야. 나는 돌아서서 커피를 들었다. 수학 깨우러 갈게. 1시간 후에 우리는 떠날 거야. 내 딸 데려갈 수 없어. 혜미가 다시 소리쳤다. 나는 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네 엄마에게 전화해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까? 나 그분 전화번호도 있어. 사실은 네 모든 가족들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정말 안타깝겠지? 또다시 위협이었지만 또다시 성공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갔다. 수아를 부드럽게 깨웠다. 아가, 일어날 시간이야. 우리 모험을 떠날 거야. 어디로요? 할머니? 할머니가 동네에서 본 아주 예쁜 호텔로. 수영장도 있어. 그럼 아빠랑 엄마는요? 그들은 여기 있을 거야. 앞으로 며칠 동안은 할머니랑 너 둘이서만 있을 거야. 야호. 나는 그녀에게 옷을 입히고 마지막 짐을 쌌다. 2개의 여행 가방. 황태우의 여행 가방이라고 나는 비꼬듯이 생각했다. 우리가 방을 나설 때 지우는
여전히 거실에 있었다. 혜미는 자기 방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엄마, 제발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나는 멈춰 섰다. 그를 보았다. 예상치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연민, 네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라.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아무도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라. 사랑도 네가 계속 짓밟으면 사라진다는 것을 배워라.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워라. 언제나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그럼 엄마는 앞으로 저희랑 말도 안 할 거예요? 영원히요? 모르겠다, 지훈.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모르겠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때 가서 보자. 나는 내 방으로 걸어갔다. 수아가 내 손을 잡았다.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가 처음에 내가 황태우 노릇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지? 너희 말이 맞았어. 황태우는 가치 없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 황태우는 그저 돌아서서 떠날 뿐이야. 그리고 나는 떠날 거야. 나는 문을 닫았다. 그 소리는 무거웠다.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밖에서 비명소리, 다툼 소리,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내 마음은 이미 떠났다. 나는 우리가 묵을 따른 호텔을 예약했다. 제주도의 한적한 곳에 있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호텔. 그곳에서 수아와 나는 남은 휴가를 보낼 것이다. 그녀는 인형들과 함께 즐겁게 놀았고 나는 그저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팠지만 필요한 시작이었다.